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평가 문제죠. 언어 영역, 과연 기출 문제만으로 정복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기출 문제는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학생들에게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를 나눠준 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도움이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학생들의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석이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문제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면 무용지물. 여기 기출문제를 누구보다 잘 활용한 학생이 있다. 언어 능력은 저에게도 어려운 과목인데요. 기출문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전교생 중 서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로 유명했던 명현군. 그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책보다는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나의 과거를 회상해보니까 공부도 거의 안 하고 학교 수업도 거의 안 듣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제 자신을 보니까 많이 부끄럽고 이렇게 살면 고등학교 때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진짜 이제 그만두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달라진 건 마음가짐뿐만이 아니었다.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컴퓨터에서 게임을 완전히 삭제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고도 혹시 다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봐 아예 방에서 컴퓨터를 없앴다. 명현군이 두각을 보인 건 내신 성적만이 아니다. 수능 모의고사 역시 전 과목 1등급으로 전교 1등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 명현군의 성적표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3학년 9월 모의고사 언어 영역 성적. 수능을 2달 앞두고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여서 그 어떤 시험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언어 영역에서 82점으로 2등급을 받은 것. 성적을 확인한 명현군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좌절한 명현군이 집어든 건 선배들이 쓴 합격 수기였다. 선배들의 경험담에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이때 명현군의 눈에 띈 구절은 기출 문제를 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많은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출 문제에는 소홀했었다. 기출 문제는 수능의 경향과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제다. 하지만 정답만 있고 해설은 없다. 그래서 시중엔 각자의 해설을 담은 기출 문제집이 쏟아져 나온다. 명현군은 9월 모의고사 이후 집중적으로 기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파악했고 취약한 유형을 알아냈다. 기출문제는 한 번 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답을 알고 있더라도 처음 푸는 것처럼 다시 풀었다. 이때 명현군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문제풀이 자체보다 해설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문제가 뭘 묻는 건지,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해설지를 보며 꼼꼼히 체크했다. 처음에는 한 권을 시작했는데 한 권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답지의 풀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해서 서점에 가서 다른 문제집에서 답지를 찾아봤는데 다른 문제집 답지가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 한번 풀어볼까 해서 다시 풀어서 그럼 이 문제집에서 또 다른 해설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때부터 여러 기출 문제집의 해설지를 접하게 된 명현군. 같은 문제라도 해설은 천차만별이었다.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 5번 지문은 말을 통해 딸은 가난한 안초시와는 달리 부자임을 알 수 있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초시의 희생 덕분이었겠군이라고 적혀 있어요. 해설지를 보게 되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안초시의 희생 덕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라는 말만 적혀 있었어요. 해설지의 내용이 단순히 알 수 없다고만 적혀 있어서 완벽한 해설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해설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해설지를 보게 되면은 아까 해설지와 같이 안초시의 희생 덕분이라고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실패했던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희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제시해주면서 확실한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답이 5번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른 해설지의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저는 이 기출문제를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해설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명현군의 후배들인 부산 대형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언어영역 기출문제 한 부를 나눠준 후 실전처럼 풀게 했다. 문제풀이가 끝나고 두 종류의 해설지를 나눠주었다. 해설지를 받아든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단 무조건 읽어 내려가는 학생도 있었고, 두 개 해설지가 주어지자 오히려 당황하는 학생도 있었다. 문제는 아예 제쳐두고 두 해설지만 나란히 놓고 읽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해설지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같이 볼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명현군에게 답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문제가 무엇을 묻는 것인지,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해설지를 충분히 활용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 건데요. 10번 문제 처음에 제가 풀었을 때는 답을 5번을 붙여서 맞췄긴 맞췄어요. 보기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울음은 아버지 생명이 위태롭게 있는 것은 우리의 회한과 반성의 습관인데,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이 있는 그대로의 울음이 아버지 생명이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의 수, 저는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답지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가와 보기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해설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적었고, 두 번째 해설지에서는 해설이 있는 그대로의 울음이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회한과 반성이 직접적인 계획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해설이 적혀 있었어요.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보기를 찾는 문제. 같은 문제 해설이지만 첫 번째 해설지와 두 번째 해설지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명현군은 여러 개 해설지를 비교 분석해 자신만의 풀이법으로 이해하고 소화해냈다. 이제 여러 해설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맞춘 문제를 하더라도 그 답인 이유만 알지 나머지 4개가 왜 틀렸는지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여러 해설지를 보게 되면서 그러한 4개에 대한 해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어떤 문제는 제 풀이와 여러 해설지의 풀이가 다른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럴 땐 서로의 풀이를 비교해보면서 이 풀이는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를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기출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고력을 넓힐 수 있었어요. 그의 노력에 부모님도 놀랄 정도였다. 다시 봐야겠네 할 정도로 제가 조금 놀랄 정도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로는 진짜 한 4시간 새벽 3시, 4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얘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했던 언어 영역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공부했던 명현군. 네, 이거는 발사모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언어 능력을 공부할 때 문제 해설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해설하는 그런 풀이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혼자 쓰고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명현군이 스스로 발상 노트라 이름 붙인 노트. 그 안엔 직접 정리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네, 발상노트가 이제 실제 수능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이제 발상노트가 기출 문제를 근거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도 수능 여러 문제들을 보면은 이 문제는 발상노트에 이 문항을 참고해서 풀면 되겠구나 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문제를 쉽게 풀어줬던 것 같아요. 명현군이 발상 노트를 만든 시점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였다.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토대로 문제를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노트가 됐다. 여기에 발상 노트라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발상노트는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트를 보시면요. 추론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는 제시문의 단어, 개념을 살짝 달리 표현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양한 기출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풀이 방식이라던가 접근 방식들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었어요.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보완해 나갔다. 발상노트를 보게 되면 18번에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는 논지와 어긋난 것을 고른다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2018년 6월 모의평가 15번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문학 문제인데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역시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인데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나의 길이는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라고 했어요. 나의 논지를 봤을 때 길이는 노인에게 외면당한 존재가 맞지만 다의 논지를 봤을 때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나는 논지와 어긋나지 않지만 다는 논지와 어긋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문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29번 문제를 보면 나를 통해 추론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나의 논지에 어긋나는 것만 고르면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는 논지에 어긋나는 것을 찾으면 된다. 발상노트의 내용은 문학, 비문학 관계없이 통했다. 뿐만이 아니다.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통했다. 문제가 달라져도 유형이 같으면 풀이를 위한 접근 방식은 같았다. 저만의 확실한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는 다 내 거다. 이제 기출문제 출제 스타일 다 알겠다 해서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노트로 정리한 명현군. 그의 공부법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학생이 해설지만을 보고서 공부를 했다기보다 해설지들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학생들이 분석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풀어보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선지는 왜 맞는 설명이고 이 선지는 왜 틀린 설명인가.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이게 이 지문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분석이라는 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개념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위해서 학생들이 개념 정리를 조금 튼튼히 하고 또 그런 사고의 흐름을 맞춰갈 때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자세한 해설지를 보면서 그 방향을 한번 그 모방해보면서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던 두 사람은 지금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늘 2등이었던 승현군에게 명현군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다들 이제 놀러 가잖아요. PC방을 가거나 뭐 노래방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무실에 딱 가가지고 시험지를 선생님이가 빈 시험지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 들고 와서 자기가 잘 친 시험인데도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참 독한 모습이고 그 결과가 항상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을 알아도 좀 따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장 구해 실전처럼 풀어보곤 했던 명현군. 언어 영역은 3-4번씩도 풀었는데 단순히 문제를 여러 번 푸는 데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다. 저는 이 폴더를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9월 모의평가 때 언어 영역 성적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아서 6월과 9월 언어 영역 동시에 분석하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폴더에서 한쪽에는 6월 시험지를 넣고 다른 한쪽에 9월 시험지를 넣어서 양쪽을 동시에 분석하면서 그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했었어요. 3학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따로 모아놓은 것. 교육과정 평가원의 6월, 9월 모의고사는 그의 수능 시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명현군은 두 시험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을 했다. 아무래도 동시에 보는 이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딱 보기 위한 것이죠. 펼쳐봤을 때 유형이 다르더라도 뭔가 문제 출제 이도라든가
이 지문의 유형이 비슷하면 그것이 같은 유형이고 또 차이점이라도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의 수능에 어떤 것이 나올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쉬운 일일까? 2학년 학생들에게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나눠준 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두 종류의 해설지를 받았을 때와 비슷했다. 뭘 중심으로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비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 거의 다 모의고사 풀면서 다 아는 유형이니까. 보기 중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라든가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6월, 9월 비교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고 두 개 다 무난한 것 같고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감이 안 오고 정확히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명현군은 6월, 9월 두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비교 분석했던 걸까? 이렇게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비교 분석하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해요.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발문 형식은 다르지만 문제 유형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9월 문제를 분석하다가 보면은 어떤 한 문제가 추론식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추론식 문제라면은 이 문제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6월달에 찾아보는 거죠. 6월달 17번 문제가 똑같은 추론형의 문제인데요. 이 17번 문제가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15번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두 문제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유형의 문제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풀이법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6월, 9월에 공통적으로 나온 유형, 새롭게 등장한 유형, 9월 모의고사에서 없어진 문제 유형 등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명현군은 수능 전 2달 동안 6월, 9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이렇게 6월 문제를 계속 비교 분석하게 되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그것은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들은 다 문제 정답은 다 지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까지는 좀 믿기 힘들고 설마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비교 분석하게 되면서 아 정말로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지문 속에 있으니까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비교 분석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명현군은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 영역 98점으로 1등급을 얻었고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했다. 서울 지역 의대생 동아리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이 모임의 정식 명칭은 아시아 의대생 연합회, 아시아 의학도들의 학술 문화 교류 단체다.